그래서 이 전자전달계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전자전달의 경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전달의 경로는 먼저 이 전자전달계가 막을 가로질러 가지고요. 미토콘드리아 기질 방향에서 바탕질 방향에서 바깥쪽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를 퍼내기 위해 가지고 전자가 흐를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질 쪽에서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 막 사이 공간, 막간 공간으로 수소 이온을 이렇게 퍼내고 있죠. 그리고 이때 수소를 퍼내면서 에너지가 이제 발생하면서 전자의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는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외워줘야 될 거는 이런 전자 전달 경로, 요거를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전자 전달계니까 전자를 누군가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자를 주는 게 누구냐? 우리 시트르산 회로, 여기 보이죠? 시트르산 회로에서 돌아가면서 아까 NADH가 만들어졌었습니다. ATP 하나와 함께 3개의 NADH가 만들어졌죠. 자, 이 NADH는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복합체 원을 통해 가지고 전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NAD 플러스로 산화되고 수소가 나오고요. 전자를 2개를 나온 거를 전달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요 구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NAD 플러스는 이제 니코틴산 아마이드가 방향족 형태로 돌아간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는 스트레산 회로에서 NADH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뱅뱅뱅 도는 거고요. 여기 복합체 1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요건 사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 복합체 1부터 봅시다. 자, 복합체 1에는 FMN이라고 하는, 여기 다시 써드릴게요. FMN이라고 하는 보결 분자단이 있습니다. 자, 플라보 모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보결 분자단을 복합체 1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맨 처음 NADH로부터 전자를 받게 됩니다. 자, 보결 분자단 뭔지 기억나시죠? 보결 분자단은 단백질에서 촉매작용을 하기 위해 공유결합으로 혹은 비가약적 결합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붙어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결분자단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 FMN으로 전자가 NADH에서 전달을 받게 되면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복합체죠. 얘는 복합체 1입니다. 따라서 요 안에 다시 철황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황 단백질, 얘들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전자가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즉 NADH에서 얘는 다시 NAD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FMN은 전자를 철황 복합체로 넘겨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철황 복합체는 지금 복합체 안에 있는 놈입니다. 둘 다.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Q라고 적혀 있는 놈이 지금 막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쪽으로 전자를 전달해 주게 돼요. 자, 요 Q가 뭐냐면은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얘들은 코엔자임 Q 혹은 조효소 Q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코큐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코큐텐 얘예요. 그래서 얘들은 아이소프레노이드, 기억나시죠? 아이소프레노이드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들이 10개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 코큐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런 소수성 분자 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내막 사이에, 요쪽 안쪽은 지금 인지질 지방산 꼬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얘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유비퀴논이 전자를 받은 다음에, 자, 다시 어디로 주냐면은, 자, 1 다음 3입니다. 복합체 3로 전자를 넘기게 됩니다. 자, 복합체 3는 또 역시나 복합체이기 때문에 안쪽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들어있는데, 자,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시토크롬 B, 그 다음 다시 철황 복합체, 그리고 다시 시토크롬 C1, 요 순서로 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 복합체 3 안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전자는 또 어디로 가느냐, 위에 보시면 시토크롬 C가 있습니다. C1과 C는 달라요. 시토크롬 C로 전자가 전달됩니다. 자, 얘 위치 잘 보시면은 얘는 지금 막 사이 공간 요 바깥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위치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막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간단하게 살짝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 시토크롬 C로 전자가 전달되고, 얘는 다시 복합체 4로 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체 4 안에는 다시 어디가 있느냐, 크롬 C로 전달하고 복합체 4로 전달하게 되는데, 복합체 4 안에는 시토크롬 A 그리고
시토크롬, A3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로 전자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높은 산소로 전자를 전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산소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 두 개도 같이 받죠. 수소를 받아가지고 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는 O2가 되니까 정확하게는 수소 4개 그리고 전자도 4개 이렇게 될 텐데 사실상 O 하나가 그냥 받았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은 EH 플러스에 EE 마이너스 하면은 H2O가 되겠죠. 아까 맨 처음 NADH가 전자 2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개가 나왔죠. 이렇게 전자를 받아가지고 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냥 뭐 이런 단백질이 있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자, 시토크롬이 뭐냐면요. 시토크롬은 이런 거 쓰면은 사이토크롬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토, 시토 얘가 세포라는 뜻이고요. 크롬은 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주고받는 철 내부에 철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토크롬 C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은 주로 전자 운반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해독 기능 할 때 시토크롬 P450 요런 애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앞에서 몇 번 말했죠. 자, 요런 애들은 간에서 주로 산화 반응과 관련된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산화 반응이 사실 왜 해독 작용이냐면은 소수성 분자는 우리 몸에서 배설되기가 어려운데 얘들을 뭐 이런 식으로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얘들이 구조가 이제 물에 잘 녹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설하게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해독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우리 면접 강의하면서 거의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트르산 회로에서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 단계에서요. 자, 숙신산이 휴말산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자, 앞쪽에 제가 Q, 그다음에 QH2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자, 얘들이 FAD에서 FADH2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FADH2가 요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 들어가던 효소 이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숙신익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걔들이 사실 요 복합체 2 안에 사실 붙어 있어요. 같이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요 시트르산 회로는 복합체 2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트르산 회로에서 살짝 이렇게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FADH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수소를 펌핑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소는 여기서 펌핑을 하지 여기서는 펌핑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NADH는 복합체 1에서도 수소를 펌핑하죠. 자, 요 차이로 인해 가지고 NADH하고요 FADH2에 ATP를 합성하는 개수가 나중에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복합체마다 수소를 퍼내는 개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복합체 1번하고요 3번은 4개의 수소를 펌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복합체 4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수소만 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NADH는 4, 4, 2 총 10개 수소를 이동시킨 셈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FADH2는 4, 2 더해서 6개의 수소만 퍼낸 셈입니다. 즉 퍼낸 수소 개수가 다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요 퍼낸 수소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깥에 있던 이 수소들이 옆에 그림 보시면은 요 지금 요렇게 생긴 단백질 사이로 수소가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농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동을 해요. 요 과정에서 이제 ADP와 PI를 합쳐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데 자, 많은 수소를 퍼낸 NADH가 당연히 P를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요 수치도 정량적으로 사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뒤에 제가 뭐라 적어놨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화학 삼투와 전자 전달계와 ATP 합성에 짝물린 데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 그림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 공여체 전자를 주는 놈은 NADH와 FADH2가 있었고 각각 전자를 모두 2개씩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퍼내는 수소 개수가 달랐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유비퀴논과 시토크롬 C가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이하게 각각 복합체 외에 따로 존재하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동성 전자 운반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유비퀴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얘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자, 반면에 시토크롬 C 같은 경우에는 요 내막과 외막 사이에 막 사이 공간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막에 붙어가지고 존재했습니다. 얘가 크롬 C.
얘가 유비퀴논이었습니다. 치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 최종 전자 수용체는 아까 산소였죠. 산소가 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체 134 돼 있는데, 자 134만 수소를 펌핑했죠. 이는 수소이온 양성자를 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이동 방향은,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이동 방향은 미토콘드리아의 바탕질, 즉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 혹은 막간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 걸 가지고 어떻게 ATP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화학 삼투에 의한 ATP 합성해가지고 화학 삼투 이렇게 나오네요. 자, 화학 삼투라는 말은 즉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형성돼가지고, 삼투는 우리 원래 농도차 해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거죠. 대신 여기는 수소가 움직인다, 양성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할 때 NADH랑 FADH2에 저장돼 있던 화학 에너지가 막을 가로지르는 요 양성자 농도 기울기로 변화가 되고요. 자, 이 양성자들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막에 있는 다른 이 단백질 복합체인 ATP 합성 효소라는 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수소 농도가 이제 낮은 쪽으로, 즉 기질 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수소는 막사이 공간에서 이거를 공간을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게 돼요. 막간 강에서 콘드리아 기질로 수소는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ATP 합성 효소 구조 모양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두툼한 부분이 기질 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래서 뭔가 두툼한 부분이 안쪽으로 매트릭스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ATP 합성 효소고요. 요 ATP 합성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ATP 합성 효소는, 자 위에 FOV 하고요. 이거 O입니다. 제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F1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 합성 요소니까 영어로 ATP 신테이즈 이렇게 쓰고요. 참고로 신테이즈 같은 경우에는 ATP를 가수분해하지 않고 물질을 합성을 촉매하는 효소를 신테이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신더테이즈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신더테이즈는 ATP나 아니면 다른 NTP, 그러니까 GTP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수분해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합성 요소를 신더테이즈라 합니다. 즉 ATP 가수분해 유무에 따라 달라요. 가수분해를 하지 않고 합성, 얘는 ATP 가수분해를 하는 에너지로 합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잠깐 샜고요. 다시 ATP 신테이즈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얘들은 F5와 F1V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 아까 앞에서 그림이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위에서 ADP P 플러스 PI 했다가 여기에 A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그리고 그 부위가 여기 F1 부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쪽이 이제 수소가 지나가는 통로 부위가 있습니다. F5 부위에는 서브유닛이 수소가 지나가는 물레방아 느낌의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린 애들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생겨 있어요. 자, 요런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요 소단위체를 뭐라 하냐면은 C라 그래요. C 소단위체라 그러고, 얘들은 개수가 생물마다 다릅니다. 생물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CN 이렇게 씁니다. 요 개수에 따라 가지고 N 값은 보통 한 8에서 15 정도 이게 됩니다. 사람은 8개다 대충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제 다른 서브유닛이 하나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이름은 서브유닛 A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실제로 수소이온은 요쪽을 통과하게 됩니다. 수소이온은 요쪽 A를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2라고 하는 서브유닛이 살짝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FO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왜 그렇냐?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이제 F1이 있어요. 자, F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얘도 서브유닛이 있는데 서브유닛들이 조금 많습니다. 얘는 자, 미리 한번 보고 갑시다. 알파 3개, 베타 3개 이렇게 있고요.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총 5개 서브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릴게요. 먼저 알파 3랑 베타 3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머리 동그랗게 그렸죠. 자, 요걸 왜 그렇게 생겼냐면 이쪽으로 이제 커다란 서브 유닛들이 총 6개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앞에서 볼 때 이렇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알파 3개, 베타 3개가 자, 밑에서 혹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 가운데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감마 서브 유닛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자, 요 입구 쪽에 요 밑에 보시면은 요 감마 끝쪽으로 이제 요로 서브 유닛 하나 델타가 달려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감마 기둥 사이 옆에 요렇게 엡실론 서브 유닛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얘 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알파와 베타입니다. 자, 그래서 얘 지금 ATP 합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ATP의 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합성을 할 때 어디서 합성이 되냐면은 요 베타 여기서 합성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은 구조가 나중에 오픈형, 루즈형, 그 다음에 타이트, 즉 OLT 상태를 각각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지금 ATP와 ADP가 합성되는 곳은 베타입니다. 베타가 중요해요. 자, 베타에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고, 자, 하나는 ADP와 PI가 들어있고, 하나는 ATP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수소가 아까 A 서브 유닛으로 지나간다 했죠. 자, 지나가면서 얘들이 물레방아 돌듯이 C가 뱅뱅뱅뱅뱅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감마도 이 축을 따라가지고 뱅뱅뱅뱅뱅 돌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즉 감마가 돌면서 여기에 감마가 안에 박혀 있거든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힘을 얘들이 이렇게 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힘을 각각 이렇게 돌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알파와 베타의 구조가 바뀌게 돼요. 자, 구조가 바뀌면서 자, 이 하나만 그냥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애가 감마가 돌면서 툭 치게 되면은 여기에 다시 ADP와 PI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ADP와 PI가 합쳐져 가지고 ATP로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 있던 베타 같은 경우에는 ATP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가 또 돌아요. 돌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다시 ADP와 PI가 ATP로 합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ATP가 빠져나가겠죠. 반면에 베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베타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었으니까 다시 ADP와 PI가 들어올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수소가 이렇게 농도 차에 의해 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레방아 돌듯이 지금 C와 그리고 감마가 회전을 하게 되고 그 힘이 이제 전달돼가지고 알파 베타 서브 유닛에 ATP를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삼투적인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ATP를 합성을 한다. 그래서 제목이 화학 삼투에 의한 ATP의 합성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아까 제가 여기 FO라고 했는데 왜 O냐면요. 얘 뜻만 그냥 좀 보고 갑시다. O는 올리고마이신의 약자입니다. 올리고마이신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얘에 의해 가지고 F1이 억제돼서 그래요. 자, 그냥 나중에 나올 얘기고 얘가 그냥 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올리고마이신은 ATP 합성 요소를 억제한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F1이죠. 얘가 F1인 이유는 요 일단 F 자체가 원래 그 에너지 커플 팩터에서 그 팩터에서 따온 약자입니다. COUPLE FACTOR. 자, 에너지 커플 팩터의 F에서 따온 게 요 F고요. 자, 어쨌든 O는 올리고마이신. 자, 1 같은 경우에는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분리했을 때 맨 처음 발견된 게 F1이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막 찾아냈는데 거기서 맨 처음 나온 게 크죠? 딱 봐도 F1이라 가지고 1번 요렇게 이름을 명칭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F 이렇게 이야기를 한 김에 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요런 애들을 F타입의 혹은 F형의 ATPase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지금 ATP 신테이즈가 아니고 ATPase 이렇게 썼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지금 수소가 이렇게 농도 규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요 방향으로 돌면은 여기서 지금 ATP를 합성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얘를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요. 수소 방향의 농도 기울기를 거꾸로 하면요. 오히려 ATP를 분해를 해가지고 ADP와 PI로 만들게 됩니다. 혹은 수소 농도 기울기 없이 ATP를 공급해주게 되면은 얘를 분해를 하면서 ATP를 분해를 하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ATP를 분해하는 요소라서 ATPas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와 연관된 팩터이기 때문에 F형 ATPase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ATPase는 F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V타입과 P타입도 있어요. V형하고 P형도 있어요. 자,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P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큘라 약자입니다.
과립 혹은 공포 이렇게 부릅니다. 비어있는 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뭐 바퀴올레나 아니면은 라이소좀 같은 거, 소낭이나 라이소좀, 그 레닌저에서는 라이소좀을 용해소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용해시키는 소체다 해서 용해소체. 얘가 라이소좀이에요. 우리 안쪽에 산성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요 산성물질을 누가 넣어주냐면은 요 V형 ATPase가 넣어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리소좀이 있게 되면은 막에는 V0가 박혀 있고요. 세포질 쪽으로 V1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TP를 분해서 ADP와 PI를 만들게 되고 이 안쪽으로 수소 이온을 집어 넣어 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 얘랑 똑같습니다. 자, 얘도 아까 열로 수소가 이동하게 되면은 ATP는 분해된다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수소가 농도 차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ATP를 오히려 합성을 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V형 ATPase고요. 그 다음에 P형 ATPase입니다. 자, P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산을 이용해가지고 P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ATP에 의해가지고 얘들이 직접 인산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산염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바나드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인 대신에 바나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얘의 저해제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요 P-타입 ATPase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칼슘 펌프, 자, 칼슘 펌프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소포체 있죠. 소포체 칼슘을 집어넣을 때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은 칼슘 농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사실 세르카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근육이에요. 근소포체 사르코플라즈믹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라 칼슘 ATPase 약자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임용할 때 아마 나올 거예요. 하여튼 얘가 P형 ATPase를 가지고 있다. 알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ER 있죠. ER은 레닌저에서는 세포질 세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포체입니다. 자,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요거 말고도 뭐 나트륨 포타슘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포막에 있는 수소 펌프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있는 수소 포타슘 펌프라든지 이런 놈들도 전부 다 P형 ATPase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반데이트로 연결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P형 원래 ATPase다.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 합성되는데 이게 요거 설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ATPase 혹은 ATP 신테이즈가 수소 이온을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때 공급원이 NADH 혹은 FADH2였죠. 얘들이 수소를 각각 10개, 6개 이렇게 낸다 자, 요걸 가지고 정량적으로 ATP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 써놨는데 한번 쭉 봅시다. 한 개의 NADH는 10개의 수소를 구성시키고, 자, 2.7개의 수소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한 분자의 ATP를 생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실 옛날에는요, NADH 하나가 3개의 ATP를 형성하고 FADH2가 2개의 ATP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옛날 거고요. 지금 정밀하게 이제 ATP 합성 요소가 회전당 수소수가 이제 정확하게 얼마가 흘러가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NADH는 2.5개, FADH2는 1.5개 ATP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미리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은 옛날 문제들 보면은 요걸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NADH는 3개 ATP를 형성한다 라고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 편의 문제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요걸로 어쨌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NADH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은 하나당 10개 수소를 펌핑했어요. 자, 이때 ATP 합성 요소는 아까 사람은 제가 8개 C링을 가진다 했습니다. C타입의 F0쟤를 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나누면 되죠. 8개 수소를 통과할 때 아까 우리 F1 부위에서는 알파, 베타가 각각 3개씩 있었죠. 즉 3개의 ATP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즉 얘가 8개가 한 바퀴 돌 동안 3개의 ATP가 생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나누면 되겠죠. 이게 지금 8개 C링이니까 즉 수소가 통과한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수소당 3개의 ATP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일단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나누면은 그냥 바로 나와요. 나누면은 ATP 하나당 2.7개의 수소가 통과한다. 요게 요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ATP를 만들 때요, ADP에다가 PI를 붙이죠. 자, 이때 PI도 기질로 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사실
PI당 수소 하나가 더 통과해야 돼요. PI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2.7개 수소가 아니라 아까 PI 넣는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3.7개 수소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NADH는 총 10개 수소를 만들어냈습니다. 4 플러스 4 플러스 2였고요. FADH2는 계속 말하지만 6개를 만들어냈죠. 저게 1번 복합체에서는 안 나오니까 3번 복합체에서 4개, 4번 복합체에서 2개 해가지고 6개 수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수소 가지고 몇 개 ATP를 만들어낸지가 궁금하니까 10개 수소에다가 자, 환산인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ATP가 위에 분자로 와야겠죠. 그래서 1AP가 3.7 수소 이렇게 하면은 얘 약분되면서 얘만 남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3.7분의 10 ATP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U에다가 3.7 수소에 1 ATP. 자, 이렇게 하면은 3.7의 6 ATP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 얘가 2.7, 얘가 약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값을 뭐라 하냐면은 자, 요 그냥 정량적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인산화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PO 레이셔 아니면은 P의 이전자 비율 혹은 레이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2.5, 1.5인데 여기 2.7, 1.6이죠. 약간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막에 전이가 있습니다. 농도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전이도 있고 수소 이온의 농도 차 등 실제 실험값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하나의 NADH는 2.5개 ATP를 만들고 한 개 FADH2는 1.5개 ATP를 만든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들을 풀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 요거 설명한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렸고, 자, 2번도 읽어봅시다. 인산화와 산화 환원 반응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NADH 분자수에 대한 ATP 분자수의 비율은 정수가 아니다 되어 있네요. 이게 이 말입니다. NADH가 정수비로 지금 이렇게 3개 ATP나 혹은 FADH2가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NADH는 계산이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한 2.7 이렇게 나오고 FADH2는 1.6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3번.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NADH에 대해서 B2가적이다. 따라서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전자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왕복기구, 즉 셔틀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 환원 방향이 다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세포질에서 원래 해당 과정으로 NADH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얘들이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외막까지는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외막은 통과를 할 수 있는데 내막은 얘들이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셔틀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화학적으로 얘들을 이동을 시켜요. 셔틀이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조직마다 여기 발현되는 셔틀이라는 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뇌, 근육 이런 것은 NADH를 NAD+로 산화시키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FAD를 FADH2로 바꿔버려요.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NADH가 FADH2로 바뀌어버린 셈입니다. 얘를 통과하면서. 즉 ATP 손해가 발생했죠. 왜 그러냐면은 자, 뇌나 근육 같은 곳은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이죠. 우리 뇌하고 근육은 ATP를 엄청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반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조절을 이런 식으로 NADH를 바로 FAD로 주면서 전자를 주면서 FADH2로 바꾸게 됩니다. 자, 대신에 효율은 떨어졌죠. 효율은 떨어지지만은 이게 훨씬 더 빠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셔틀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글리세롤 3인산 셔틀 이렇게 불러요. 자, 반면에 똑같이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역시나 세포질에서 NADH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막은 통과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셔틀이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자, 어떤 종류냐면요. 이제 간이나 심장이면은 뭐 신장. 자, 이런 곳에는 말산 아세파르트산 셔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그냥 정직하게 주고받아요.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시키면서 얘들은 다시 NADH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조금 생물을 약간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혹은 생물을 이상하게 배웠다 이러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장도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육인데 ATP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아요. 심장은 에너지 소비는 큽니다. 자, 하지만 심장은 하루 종일 얘들은 뛰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들은 에너지가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ATP가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해요. 따라서 오히려 조금 복잡하고 느리더라. 이게 복잡하거든요. 제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훨씬 더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리고 느리지만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NADH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심장도 말산 아스파라트산 셔틀을 이용해가지고 FADH2로 손해보지 않고 NADH로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같은 이유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케톤체나 포도당보다 지방산 산화를 더 선호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케톤체나 포도당 씁니다. 자, 그 다음 4번 수소이온의 농도급에는 그 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뭐 피로부산 ADP 인산기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내막을 이동할 때 수소 농도 이온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피로부산이나 ADP나 인산기 같은 애들을 같이 공수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요 내용도 방금 설명드린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포도당이 글루코즈가 만들 수 있는 총 ATP 요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포도당 하나는 일단 해당 과정에서요 뭘 만들어냈냐면은 2개 ATP하고 2개 NADH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앞에 다시 보고 오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졌죠. 자, 이때도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NADH가 하나씩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두 분자에 피루부산이 들어가니까 2개의 NADH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이건 왠지 아시죠?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인데 얘들은 탄소가 3개짜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TCA 회로 돌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한 바퀴 돌 때 얘들이 3개 NADH 하고요 하나의 GTP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FADH2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TCA 회로도 한 바퀴 돌면은 피로부산 하나에서 나온 아세틸코에이가 하나 들어간 셈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2바퀴를 돌려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NADH, FADH, ATP 다 나왔습니다. 자, 다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TP는 지금 2개, 여기서 2개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총 4개의 ATP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GTP 이코를 그냥 ATP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4개의 ATP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자, NADH도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6개 만들어졌죠. 총 2, 2, 6 해가지고 10개의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DH2 같은 경우에서는 TCA에서만 만들어졌죠. 2개의 FADH2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NADH 같은 경우에는 2.5라 했죠. 그래서 10 곱하기 2.5 하게 되면은 25개. 자, FADH2 같은 경우에는 1.5 ATP를 만든다 했습니다. 즉 2 곱하기 1.5 하면은 3개. 자, 그러면은 다 나왔죠. 아까 그냥 원본 4개, 25개, 3개 다 더해주면은 총 32개 ATP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분자의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 ATP 양입니다. 하지만 아까 뇌나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 두 분자의 NADH가 어떻게 FADH2로 전환된다 했죠. 즉 두 분자니까 2개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NADH는 2개 손해, 그리고 대신에 FADH2를 2개 얻은 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자, 여기서 0.5를 빼고요. 1.5를 더해주면은 차이가 마이너스 2.5 더하기 1.5 하면은 1이 되겠죠. 그런데 애들이 지금 두 분자씩 있으니까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총 두 분자의 ATP를 손해보게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2 ATP.
2개 ATP를 손해보게 됩니다. 즉 따라서 아까 32개에서 2개 ATP를 빼주게 되면은 30개 ATP를 만들어냈다. 즉 글리세롤 3인산 셔틀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30개 ATP가 나오고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32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도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단원이 사실 이해하는 건 어렵잖아요. 얘는 그냥 뭐 전자가 쭉 흐르고 이런 식으로 ATP가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끝인데 이런 잘잘잘잘한 외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왔습니다. 이제 발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효라는 거는 이 유기 물질이 있을 때 얘들을 현기성 이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NAD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 기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능은 자 봅시다. 원래 해당 과정은요, 여러분들 포도당을 2개의 피루부산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ATP 2개하고 NADH를 생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얘들을 원래 피루부산을 만들면서 ATP하고 NADH를 만들어냈는데, 자, ATP는 어쨌든 세포에서 사용을 하면서 다시 ADP로 전환이 되고 얘들은 다시 해당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또 ATP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NADH예요. 자, 요 NADH는 지금 만들어내려면은 얘가 어디서 왔냐면요, NAD 플러스에서 왔습니다. 얘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돼가지고 얘들이 요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NADH가 아까 만들어졌죠, 해당 과정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NAD 플러스를 어디서 만들어냈냐면요, 얘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복합체 1이 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NADH에서 NAD 플러스를 만들면서 그 전자는 이제 전자전달계로 보내고 수소를 펌핑해냈죠. 요때 얘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산소가 없는 상황이라 해봅시다. 산소가 없어요. 자, 산소가 있으면은 당연히 전자전달계가 잘 돌아갑니다. 얘들을 산소로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산소가 없는 현기성 환경이다. 자, 참고로 산소가 있으면 호기성, 산소가 없으면 현기성, 혹은 산소를 좋아하면 호기성, 산소를 싫어하면 현기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기성 환경,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전자전달계가 지금 받아줄 산소가 없기 때문에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NAD 플러스로 NADH가 산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NAD 플러스를 이제 만들어내야죠. 어쨌든 다시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만들면서 요때 ATP를 생성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발효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는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알코올 발효는 효모라든지 아니면 일부 식물세포 아니면 일부 세균 이런 애들이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은 알코올을 만들면서 해당 과정을 진행하게 돼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죠. 아까 해당 과정을 돌리게 되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피루부산을 피루베이트 디카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이 효소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세트알데히드랑 이산화탄소로 탈탄산화시켜요. 자, 산소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아세트알데히드하고 플러스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구조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피루부산은 끝에 카르복실산이 있고요. 가운데 케톤 구조를 가지고 있는 3탄소짜리 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탄소, 산소, 산소 합쳐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거를 디카르복실레이즈 탈탄산 효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을 탈탄산화시키는 효소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끝에 뭐가 남냐면은 이렇게 탄소, 탄소 요 자리 이제 수소가 달리게 돼요. 그래서 탄소에다가 여기에 알데히드 구조가 달려 있는 이 부분이 알데히드 구도죠. 그래서 CH3 이런 아세트 알데히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아까 떨어진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피루부산 디카르복실레이즈는 이런 게 시험 나와요. TPP하고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PP는 비타민 B1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세트 알데히드예요. 아세트 알데히드가 아마 광고 같은 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커요. 반응성이 커가지고 독성이 좀 큽니다.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죠. 그래서 다른 델타 마이너스를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여기를 반응해가지고 얘들이 붙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뭐 단백질이다. 단백질에 뭐 OH가 있다. 여기가
에너지가 여기로 치면서 이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알코올을 형성하게 되고요. 어쨌든 뭐 유기적인 얘기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헤미아세탈 구조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사실 반응이 끝나진 않고 또 다른 알코올이 쳐가지고 물 분자 빠지고 하면서 아세탈 반응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뭐 유기 얘기니까 요거는 생략할게요. 지금 생물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응성이 좋다. 요건 알고 있으세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반응성이 매우 좋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다른 단백질들이 변형될 수 있는 혹은 뭐 DNA 같은 것들이 변형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처리를 해야겠죠. 자,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얘들은 NADH를 이용해가지고 알코올 디하이드로 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에탄올하고 얘들을 알코올 디하이드로 게네이즈 앞으로 이렇게 쓴다 했죠. 얘들이 알코올하고요. NADH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NAD 플러스로 산화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세트알데히드가 있을 때 지금 NADH가 전자하고 수소를 같이 공급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치면은 이렇게 치고 수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수소 어디서 왔어요? 수소는 용액 상태에서 항상 많이 존재합니다. 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수소를 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소 OH-는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평형 상태라 가지고 어쨌든 주위에 있는 수소를 반응을 하면서 자, 그렇게 되면은 파이 전자 하나가 수소를 붙였죠. 자, 그러면은 H 원래 있던 거에다가 지금 OH에다가 새로 들어온 H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얘가 탄소 하나 둘에다가 알코올이 붙어있는 에탄올 되겠습니다. 요 구조랑 똑같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얘를 해독하면서 뭘 만들었냐면은 아까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NAD 플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됐죠? 자, 요게 알코올 발효예요. 요 과정이 즉 피루부산에서 지금 한 단계 피루베이트 디카르복실레이즈를 거쳐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가지고 탄소 2개짜리 만들었습니다. 지금 3탄소를 2탄소로 만들었고요. 여기를 지금 다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NADH를 이용해가지고 NAD 플러스를 생성하고 에탄올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에탄올은 보통 효모나 뭐 일부 세균들이 보통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 주위에 얘들은 단세포 생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위에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가지고 요 알코올도 사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생물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경쟁자들이 오지 못하는 물질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 NAD 플러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우리가 필요로 했죠. 요게 요겁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다시 포도당 분해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포도당을 지금 여기 에탄올까지 알코올까지 분해를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NADH와 NAD 플러스는 그냥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여기 다시 사용돼가지고 NAD 플러스로 다시 회수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ATP만 만들어낸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결론만 써보면은 포도당을 에탄올 2개, 에탄올 이렇게 쓰게 돼요. 에탄올 해가지고 에틸 그룹에 OH가 붙어있다 해서 에탄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2개. 자, 그러면 포도당이 원래 탄소 6개짜리죠. 그러면 아직까지 얘들은 탄소 2개짜리기 때문에 탄소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2개 어디 갔어요 했는데 자, 아까 여기서 우리 이산화탄소 나왔죠. 그리고 원래 포도당은 2분자의 피루부산이 났으니까 이산화탄소도 역시나 2개가 나올 겁니다. 에탄올 2개도 같은 이치예요. 아까 피루부산 2개가 쪼개졌으니까 각각 에탄올 하나, 이산화탄소 하나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TP는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총 얘들이 각각 해당 과정을 거치니까 해당 과정에서는 원래 ATP 2개 투입해가지고 4개가 나왔죠. 그러면서 2개 피루부산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개의 ATP를 더 만들어낸 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게 알코올 발효입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외울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그냥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효소 이름들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효소에서 지금 피루부산 디카르복실레이즈는 얘들 들어갔다. 이런 거 외워주시면 된다. 이런 화학 반응 같은 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젖산 발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젖산 발효는 우리 동물의 이제 근육세포 아니면은 젖산을 만들어내서 젖산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혈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가지고 얘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핵이 없으니까 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핵에서 만들어주죠. 핵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핵이 없으니까 얘들이 기능을 못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적혈구는. 자, 그렇다는 것은 적혈구는 그런데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자,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하지만 TCL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그리고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죠. 그 두 과정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도, 적혈구들도 해당 과정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위에 알코올발에서 봤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NADH를 NAD+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NAD+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젖산 발효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게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뭐 비슷합니다. 얘들은 근데 두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로 나요. 자, 피루부산에다가 NADH를 직접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젖산하고요 NAD+를 만들어냅니다. 분자 구조도 뭐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피루부산은 이렇게 아까 생겼었죠. 위에 그렸습니다. 이렇게 탄소 3개에다가 O의 카르복실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NADH 이꼬르 사실상 H-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H-가 여기 보니까 이걸로 좀 치기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다시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요게 젖산입니다. 산이죠. 여기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영어로는 락테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H- 이꼬르 NADH니까 NAD+로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젖산 발효. 젖산 발효는 간단하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단일 단계 반응으로 그냥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NADH를 바로 그냥 NAD+로 돌릴 수 있고 요 NAD+는 다시 그대로 해당 과정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즉 이런 젖산 발효를 하는 애들은 그냥 해당 과정만으로 ATP 2개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똑같죠? 결론은 ATP 2개를 만들어내고 대신에 부산물로 젖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요 과정을 이제 일으키는 효소 이름이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예요. 락테이트가 젖산이랬죠. 그래서 요 효소는 요 반응만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 비가역 반응이 아니라 가역적으로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은 제가 코리 회로, 코리 사이클이란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요 근육세포 얘들도 보통 운동을 빡세게 하면은 우리 호흡이 가쁘죠. 호흡이 딸리면서 막 산소가 모자란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산소 환경에서 근육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젖산 발효를 통해 가지고 ATP를 일단 급하게라도 생성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젖산이 근육세포에 쌓이죠. 자, 요거 때문에 이제 근육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뭐 사실 요 원인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젖산이 쌓이게 되면 이 젖산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자, 혈액으로 다시 보내게 돼요. 근육에서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젖산 발효를 통해 가지고 ATP도 만들어내고 젖산도 부산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 어떻게 하느냐? 다시 혈액으로 보내가지고 혈액에서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간세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역반응도 가능하다 했죠. 자, 그래서 이 젖산을 가지고 지금 탄소가 3개입니다. 3개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다시 NAD+를 이용해가지고 이번에는 NADH를 만들면서 이 NADH를 나중에 포도당 신생합성 반응을 할 때 13BPG에서 이제 G3P로 넘어가는 과정, 즉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트에서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입니다. 자,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쨌든 자, 요 과정에서 GAPDH 글리세르알데하이드 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자, 얘를 만들 때 자, 얘 역반응에서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사실 여기서 NAD+를 이용해가지고 NADH를 만들어냈죠. 자, 요 기억나시죠? DHAP랑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에서 이제 역반으로 갈 때는 거꾸로 NADH를 NAD+로 돌려야겠죠. 자, 이렇게 가면서 NAD+로 만들고 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에 지금 13BPG 올라가기 전에 얘들 맨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은 피로부산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 피로부산은 아까 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요 역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지금 화살표 뺑뺑뺑 돌렸지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피로부산이 있으면은 원래 얘들이 근육에서는 젖산으로 젖산 발효를 통해서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에서는 다시 요 젖산을 피로부산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이때 NADH를 D+로 돌리고요. 지금 기관이 다릅니다. 자, 여기는 근육, 여기는 간이에요. 간에서는 다시 NAD+를 NADH로 만들게 되고 얘와 얘를 이용해서 간에서는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할 수 있다 말했죠. 이용해가지고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지금 기본반에서 사실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린다고 막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나중에 심화반 이런 데서 할 내용이고요. 지금 요 큰 그림 잡고 가는 게 먼저입니다. 요게 헷갈리면은 나중에 막 요런 거 하다가 요런 거 외우다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요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잡고 가세요. 그래서 기본반 수업을 제가 따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반응은 간에서 왜 일어나요?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요 반응은 지금 간 같은 경우에는 NAD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젖산을 지금 혈관에서 이렇게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얘들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델타 G는 델타 G 노드에 플러스 RT-LNQ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Q는 반응물 분의 생성물 이렇게 되고요. 얘들이 자발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이 음수가 돼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반응물 NAD 플러스가 많은 상황이죠. 즉 반응물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작아질 거고 지금 LN 값은 그러면은 결국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궁금해할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시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돌리게 되는데 참고로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할 때요. 이거 완전히 해자 반응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ATP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자, 이 피로부산을 제가 바로 해당 과정 끝에 있는 PP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피로부산을 처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얘들로 이제 한 번 더 PP로 바꾼다 이렇게 말했죠. 원래 해당 과정에서는 이쪽으로 한 방에 내려왔지만은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은 거꾸로 올라갈 때 옥살산을 한 번 더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ATP가 들어가요. 각각 AP 한 분자, 여기도 AP 한 분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는 3탄소짜리니까 곱하기 2를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총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곱하기 다시 2개 해주면은 총 4개 ATP가 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참고로 여기 제가 ATP 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GTP긴 해요. 둘 다 GTP가 들어가긴 합니다. 어차피 GTP 꼴 ATP라 그냥 ATP라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GTP가 각각 사용이 되고 총 4개 ATP가 그래서 사용된 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해당 과정 살펴보시게 되면은 원래 13BPG에서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들어갈 때 ATP를 원래 얻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키나제가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가역 반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올라갈 때는 다시 ATP를 투입해야 돼요. 원래는 ATP를 얻었지만은 해당 과정에서 얻었지만은 거꾸로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으로 올라갈 때는 그 과정에서 ATP를 투입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반응이 진행하다가 거꾸로니까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그냥 3PG 적을게요. 3PG에서 13BPG로 갈 때는 반대로 ATP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금 3탄소짜리죠.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포도당은 6탄소짜리니까. 그러면 총 4개 더하기 2개 해주면은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에서는 6개 ATP를 오히려 소모한 셈이에요. 지금 원래 포도당을 분해할 때는 2개 ATP를 얻어냈습니다. 자, 하지만은 포도당 하나를 만들어낼 때는 오히려 6개 ATP를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해자 반응이 아닙니다. 돌고 도니까 뭔가 되게 유익하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간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간에서는 ATP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 ATP 만들어내려면 그러면은 다시 포도당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산소를 사용해가지고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들이 엄청 열심히 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산소가 많이 모자라겠죠. 산소가 많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숨을 헐떡거리죠. 언제? 운동을 끝내고 나서도 숨을 헐떡거리게 됩니다. 막 100m 달리기 빡세게 하고 나서 멈췄는데도 헐떡거려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근육에서 이제 포도당을 땡겨 쓴 거죠, 사실. 포도당을 땡겨 썼다가 간에서 다시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ATP를 사용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 이제 많은 양의 ATP가 들어가다 보니까 산화적 인산화로 만들어내고 그때 산소가 필요하니까 숨을 헐떡거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은 요거 만들어내려고 먼저 포도당을 지금 땡겨 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걸 투입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즉, 요거를 뭐라 표현하냐면요. 산소 부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부채는 빚을 말하는 거죠. 산소를, 즉, 나중에 숨을 헐떡거림으로써 땡겨 쓴 거를 이제 이자를 갚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옥시젠 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빚이란 뜻이죠. 산소를 빚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로 산소 부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헷갈립니다. 산소 부채랑 코리 회로랑 막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게 같이 배워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코리 회로는 근육에서 젖산 발효를 통해 가지고 나온 젖산을 혈액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보내주고, 또 간에서는 다시 이 젖산을 이용해 가지고 피로부산을 만들어내서 포도당 신생합성 과정을 거치고 포도당을 다시 근육으로 보내고, 이런 회로를 코리 회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간에서는 계속 ATP가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ATP를 채우기 위해서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많은 양의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그거를 산소 부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설명한다고 밑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알코올 발효하고요, 젖산 발효를 둘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젖산 발효가 한 단계만 거치면 돼요. 매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두 단계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NADH를 그냥 NAD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걔들을 다시 NAD 플러스를 NADH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쌤쌤이고요. 결국 두 개 ATP만 결론적으로 둘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젖산 발효가 더 이득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발효라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지금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쓰든 사실 그렇게 뭐 효율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아세트알데히드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생물들에게 독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70% 에탄올 사용해가지고 손 소독제 썼었죠. 자, 그런 식으로 알코올은 다른 미생물들에게 독성을 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알코올 발효를 하는 애들을 잘 보면은 효모나 일부 식물이나 일부 세균들 이런 애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주위에 이런 알코올이나 아세트알데히드를 지금 뿜뿜 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다른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모 같은 경우에는 식물 같은 데서 이제 얘들이 분해 작용도 하죠. 식물을 먹이래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면은 주위에 산소가 오히려 제거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 이산화탄소를 인해 가지고 효모가 발효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죠. 자, 선생님, 그러면 젖산균은 미생물인데 얘들은 왜 알코올 발효를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 젖산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자, 산이라서 주위의 환경을 pH를 낮춰주죠. 자, 그래서 근육세포에 근육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주위 환경을 산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효모나 이런 세균들은 산에 대한 내성이 없지만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강한 수소 펌프를 가져 있어가지고 들어온 산을 밖으로 막 퍼내가지고 세포질 pH를 유지할 수 있어요. 즉 산에 대한 내성 한 pH 한 4 정도까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젖산이 있으면 pH 한 4 정도 되고요. 많으면은 보통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한 pH 한 5 정도? 5.5에서 한 6.5? 이 정도에서 잘 생존을 합니다. 약산에서 잘 생존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밑에 적어놓은 거 봅시다. 발효와 부패 차이점 되어 있네요. 자, 참고로 얘기 나온 게 가지고 생각이 나서요.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산소 대신에 다른 최종 전자 수용체를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ATP를 생성을 하거든요. 산소 말고 딴 전자 수용체를 이용하는데 산소를 어쨌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 역시 무산소 호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산업적 의미에서 요 발효는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요걸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는 그 생성물이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 방금 술이라든지 젖산 같은 거 우리가 먹는 거죠. 하지만 부패는 그 물질이 생성한 물질이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일 경우 부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통 뭐 해로운 물질이다 하면은 뭐 황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성 대산물 아니면은 뭐 가스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H2S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부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라는 거는요, 산소 유무랑은 상관없이 전자전달기 없이 유기물을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해가지고 NAD 플러스를 재생하거나 ATP를 기질 수준 인산화로 생성하는 대사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가 있는 애들을 무산소호흡이라고요. 발효는 이제 무산소호흡으로 사실 분류를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 기능이 다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다른 물질 대사 경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물질 대사 경로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을 위한 연료 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산,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해당 과정은 이와 과정으로서 탄수화물을 이용을 했죠. 자, 그 다음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가닥씩 끊어진다 했죠. 요거를 베타산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베타산화로 끊어진 두 가닥은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세틸코에이는 아까 우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TCA 회로, 즉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이런 끊어진 지방산을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다 그대로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물의 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력시좀에서 글리옥실레이트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요 TCA 회로 중간에 있는 아이소시트레이트 탄소 6개짜리였습니다. 자, 얘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쪼개 가지고 탄소 2개짜리인 글리옥실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4개짜리인 숙신산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글리옥실레이트는 아까 앞에서 분해한 요 지방산을 분해한 아세틸코에이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아세틸코에이는 탄소 2개짜리였죠. 합쳐지면은 탄소 4개짜리인 말레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TCA 회로 중간에 이산화탄소 2개가 빠져나가도요. 지금 다시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공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글리옥실레이트하고 합쳐져가지고 말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시네이트 얘가 이제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가지고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뭐 필기를 깔끔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해되시죠? 원래라면은 TCA 회로에서 그냥 아세틸코에이가 이산화탄소 2개로 빠져나오는데 지금 새롭게 요 글리옥실 회로에서는 아세틸코에이를 한 분자 더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하나의 아세틸코에이를 더 공급을 한 거예요. 즉 2개의 탄소 분자를 더 공급했기 때문에 TCA 회로를 돌려도 이산화탄소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쌓아갈 수 있다. 지방산을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쌓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 대장 속에 살아가는 이 대장균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없이 아세트산만 양분으로 공급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세포질 속에 TCA 회로하고요. 자, 원래 미토콘드리아 있어야 되는데 세균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어쨌든 이콜라이의 세포질 속에 TCA 회로하고 그 다음에 글리옥실레이트 사이클 효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세트산만 공급을 해줘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숙신산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가지고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은 발음이 너무 기니까 그냥 포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돼 있는데 앞에서 다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은 주로 간 아니면은 신장의 피질에서 약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쨌든 동물이 이제 그 육탄당, 즉 헥소즈가 아닌 다른 전구체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을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아미노산 봅시다.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TCA 회로가 돌 때 요 중간중간에 있는 전구체들 요쪽으로 아미노산들이 들어가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요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죠. N그룹, C그룹, R그룹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심탄소가 있고요. 요 아미노 그룹을 항상 이렇게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탈아미노 반응으로 아미노기를 제거하고 그러면은 탄소가 남죠. 얘들을 중간으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질은 이렇게 생겼죠.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이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리세롤은 탄소가 세 분자니까 얘들은 DHAP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지방산들은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베타산화를 통해 가지고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들의 중합체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끊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시키고 이 아미노산들을 다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장 세포호흡과 발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